내가 떠나는 이유 20편. 그건 그래. 골프를 좋아하는 나는 언젠가 라운딩을 마치고 골프장 탕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시커먼 덩치 큰 놈, 네 놈이 온몸에 용을 휘 감은 채 텀벙하고 물을 튕기며 들어오는데 참 난감한 냈던 기억이 났다. 옛날에는 골프장 샤워장에는 문신한 사람들은 입욕을 거부했었는데 타투 인구가 많아지면서 세상의 기울도 변한 것 같다. 건달들이 탕에 들어가면 대부분 탕 속에 있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주위 눈치를 보며 기어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보고는 건달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13. 슬픈 적견. 사실 그때는 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굴리다가 바로 나가자니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쪽팔리고 가만히 있자니 어색하고 그랬던 기억에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삼촌, 근데 아빠랑 같이 온 아기들이 저한테 와서 제 젖꼭지를 막 찌르고 만지니까 아기 아빠가 난처하곤 했어요. 아기들은 내 문신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가 봐요. 오히려 어른들이 저를 무서워하거든요. 야, 그 애기 아빠 정말 난처했겠다. 임시방장 주호의 문신은 20살 때 처음 했는데 이래짐이 이래는 먹물이고 주민은 넣다라는 뜻으로 문신을 일본에서는 이래짐이라고 한다. 제 가슴에는 꽃, 등은 무사도, 용왕, 대왕, 배는 천연다투, 문해와리, 배 양쪽은 풍신, 내신, 팔 왼쪽은 잉어, 나마꼬비는 방금 자는 사람의 목 잘린 도깨비는 좋은 의미인데요. 오른쪽 팔뚝, 도깨비 한야는 아름다운 여자로서 승려를 사랑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어서 귀신이 되었어요. 그 귀신은 남자를 극도로 혐오하여 도깨비 가면을 쓰고 그 남자는 아이를 잡아먹고 죽은 아이 머리는 가져간다고 해요. 나는 신이 나서 얘기하는 주호의 문신을 다시 보았다. 한야 그림은 머리는 산발머리를 하고 죽은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끔찍해 보였다. 한야는 일본의 잦은 전쟁으로 당시 부인들이 전장에 나가는 남편의 몸에 한야를 새김으로써 한야가 다른 여자의 접근을 막는,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으로도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애군을 막아주고 사고를 방지한다는 부적의 의미도 있답니다. 주호가 자기 문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놀라웠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데 역시 젊은 방장 주호는 조금 다른 게 있어 보였다. 그리고 오른쪽 팔뚝 잉어는 나마꾸비, 남자, 왼쪽은 여자. 오른쪽 다리는 용 정면에서 왼쪽 다리의 용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승천을 뜻한대요. 신이 나서 말하는 주호는 갑자기 후회해요. 왜? 많이 불편해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그때 어제 박 사장 와이프가 면회 오면서 사식으로 넣어준 방울토마토가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제출한 공소장과 배상명령 신청서 900만원짜리가 같이 들어왔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난 후 광수가 아무 표정이 없이 들어왔다. 방 사람들은 광수의 여자친구가 과연 면회를 왔을까 아니면 오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내기를 할 정도로 광수의 여자친구 면회가 몹시도 궁금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물어보지도 못하고 광수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살인자의 여자친구.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만나던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을 지옥보다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접견을 마치고 돌아온 광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였지만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나도 참고 기다리고 하였다. 살인한 사람은 이곳 세계에서 소리 없는 예우를 해준다. 그건 누가 알려주기나 교육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언의 관례로 장기수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았다. 아마 사회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광수는 아무런 내색 없이 1.5리터짜리 페트병 2개를 들고 아령 대신 창가에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팔굽혀 펴기를 몇 번씩 반복하기에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광수의 여자친구는 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녀는 광수를 만나러 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면회 신청을 한 것일까? 한동안 비오듯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던 광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광수를 향해 나는 참지 못하고 안 왔구나 하고 물었다. 네, 오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수에게는 오늘의 접견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쓰라린 슬픈 접견이 되어버렸다. 5월 14일. 과연 내 담당 검사는 나에게 구형을 얼마나 때릴까?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구형부터 걱정하기 시작됐다. 새벽 3시 30분. 조심조심 화장실에 갔다 와서 조용히 내 자리에 누웠다. 잠자리는 방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잠자리는 매일 밤 상황에 따라 바뀐다. 새 창문으로부터 차례로 누워있는 방장부터 수근이까지 모두 옆으로 누웠는데 팔뚝 문신만 보이는 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깡패 합숙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힘들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나도 이곳 생활에 차차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나스가 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데 옆 사람들에게 양침물이 튀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그 큰 키에 서서 양치를 하기에 주의를 주었더니 꼬르퉁하여 말도 안 한다. 조금 후 아들 면회 시간이다. 12시 15분. 면회실 1층에 내려가서 12호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무슨 일이 생겼나? 어두운 걱정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다. 잠시 후 인터폰 소리에 가만히 수화기를 들었더니 김호영씨 오늘 면회 안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차가 밀렸나? 그리고 오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안 왔을까에 대한 걱정이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합의금이 너무 많아 포기했나?
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또다시 걱정이 앞을 가리기 시작됐다. 무거운 발길로 방으로 되들어가는 길은 한치도 쉽게 한 발을 내걸을 수가 없었다. 변호사는 왜 오지 않을까? 12층으로 돌아오는 길에 12층 담당 교도관에게 변호사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냐며 물어보니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이라 말한다. 모든 것이 불통이다.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모든 소통이 없어진 순간 이게 구치소란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나는 팥빵 하나를 꺼내 한 입 크게 베어 먹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꼬리를 문다. 검사 조사를 간 아나스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조사장이 우리 모로코 비즈니스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때 아나스가 돌아왔다. 통역이 없이 월요일 다시 조사받으러 오랬다며 나에게 말한다. 아니 무슨 검찰이 외국인 통역 준비도 없이 호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 통역사가 사정이 생겨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나스의 하루도 그렇게 공치는 하루가 되었다. 아나스에게 질문과 달리 예상 질문할 것과 예상 답변할 내용을 영작으로 써 주었는데 다 소용없게 되었다.